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히나 처음 폴라이프 리서치를 알아보려고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 88 올림픽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꿈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어낸다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별을 그리면 5개의 그 모서리가 있죠. 그 5개의 모서리를 세계화, 정보화, 인간화, 가족화, 사랑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세계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며칠 전에 한국에 있다가 지금 여기 미국의 아틀란타, 조지아주에 와 있거든요. 이게 벌써 글로벌로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이 화상 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화, 인터넷의 발전으로요. 저는 한국을 떠날 때 조국을 굉장히 걱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다시는 좀 안 볼 것 같아 왔는데 여기 미국 와서도 조국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정보화가 다 똑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목요일 아침이거든요. 13시간 차인데 지금 한국은 목요일 저녁이죠.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화. 우리가 하는 일은 인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훌륭한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 인격 성장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하는 또 비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일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자가 절대 아니고요. 참다운 리더로 우리가 변화하여야 됩니다. 참다운 리더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의 탱크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성장을 위해서 책도 읽고 또 리더십 개발을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여 자기 팀워크를 이루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모두 가족같이 느껴지는 가족화가 될 것이며 가족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폴라이프 리서치 이 사업을 만난 지가 지금 19년째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 폴라이프를 만남으로써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고 또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의 자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복이 많으세요. 오늘 또 특별 또 강사님께서는 한의사이시자 또 보고나 박사, 한의학 박사이신 우리 김동학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분의 강의는 항상 들어도 새롭고 또 새로운 내용을 또 굉장히 심도 깊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김동학 교수님을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동학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화기 계통의 면역과 자연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죠? 어떤 모양으로 그림이 보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실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남자가 뒤에서 여자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대부분 남자분들은 이렇게 여자를 껴안고 있는 그림처럼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숨어져 있는 돌고래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돌고래가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안에 돌고래가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없었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다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는 부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 어떤 광고처럼 보이신가요? 옆에 왼쪽 옆에 할머니가 매달려 있는데 이 광고는 진공 청소기 광고입니다. 또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광고는 어떤 광고일까요? 룸밀러 광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구두 광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구두 광택제 광고입니다. 우리가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이론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 정말 많은 부분들을 알고 난 이후에 단순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전혀 어떤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만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인체 같은 경우는 치유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 사실은 우리 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 과연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 치유가 될 수 있는 이 단순화된 능력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한테 왜 다 이런 방법을 시키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본인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또 각종 어려운 용어를 인용하면서 상대방을 복종시키려고 끙끙대기 마련인데 이렇게 사기꾼들은 말이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병원에도 가다 보면은 이 검사, 저 검사, 또 이 검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화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정말 많은 병증들이 있고 병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은 그닥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소화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와 흡수를 시킨다라는 거, 우리 몸의 유지,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소화를 시키는 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기력함이 시작되는 건데 이 무기력함이 시작되는 첫 번째 원인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된 음식물을 소장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흡수이고 이 흡수된 것들을 물리적, 화학적인 과정을 소화기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계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위, 소장, 또 대장 하나하나가 아니라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여기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소화기계라고 하고 또 이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속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 부속기관은 간과 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계의 역할은 음식물의 수분 섭취와 소화 과정에서 형성된 노폐물까지 배출시키는 이 경로를 우리가 소화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영양의 흡수는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장 안에 있는 모세혈관, 이 암주관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구성은 입에서부터 식도, 위, 소장, 십이지장, 대장, 직장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의 구성, 기본적인 구성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부속선의 역할을 하는 곳이 타액선, 간, 담낭, 췌장이 부속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장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 부속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간의 문제, 췌장의 문제, 담낭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기계에서 순환이 되는 경로는 소화기관을 거친 혈액은 반드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해독을 시켜서 심장으로 보내주면 심장에서 펌프를 통해서 전신의 세포에 공급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데 가장 먼저 분비가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유액입니다. 유액에서 하루 동안 1500에서 2500ml의 유액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위산의 농도는 폐하 1.8에서 2.0 아주 강산성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속쓰림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제산제를 먹거나 뭐 또 우유를 먹는다든가 또 유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이 위액의 폐하 산도가 강산성에서 알칼리성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소장에 세균들이 증식을 해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독을 하면서 또 음식물 조절을 하면서 가끔씩 속 쓰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속쓰림 증세가 나타나는 것들은 이 위산의 농도가 정상적인 이 폐하로 맞춰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췌액인데 췌장액은 하루 분비량은 약 700에서 1000ml입니다. 음식물의 내용에 따라서 이 양은 변화가 되는데 췌장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 탄수화물 분해 요소, 지방의 분해 요소가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췌액을 얼마만큼 분비를 하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췌장의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하는데 채소, 과일류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육류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음식에 따라서 췌장의 상태는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췌장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이잖아요.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고 치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음식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소화기계 구성에서 소화기계는 섭취, 소화, 흡수, 배출하는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강부터 하는데 우리가 음식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이 구강에서 효소를 많이 분비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많이 분비가 되고 침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실 때는 일단은 오랫동안 씹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한 30번 정도는 씹으셔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다 보니까 이 구강에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 효소 분비가 적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잘 씹히는 이 횟수가 좀 적은 음식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일단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두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인두 부위는 코 쪽 부위하고 그다음에 입 안쪽 부위와 입 깊숙한 이 후두부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식도인데 식도는 약 25cm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도는 하나의 그냥 큰 어떤 하나의 관이 아니라 협착이 3개의 협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 기시부, 목 쪽 부위에 1협착, 첫 번째 협착 부위가 있고 우리가 이 자주 체한다라고 해서 가슴이 답답한 부위, 거기가 식도의 두 번째 협착 부위, 명치 끝 부위가 식도의 세 번째 협착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식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협착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체한다라고 할 때는 이 명치 부위나 가슴 부위, 이 협착 부위에서 체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체하는 것은 음식물이 여기 협착 부위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이런 체기가 나타나는데 일단 내가 기분의 감정, 어떠한 감정의 상태냐에 따라서 체할 수도 있고 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런 체한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하게 되면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혈액의 순환도 되지 않아서 어지러움 증세라든가 구토 증세 이런 증세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위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용적이 약 1리터에서 약 2.5리터 정도에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크기는 여러분들 주먹만 합니다. 각자 자기의 주먹만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가 주먹만 하고 주름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주름이 많이 져 있고 창고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창름지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주름이 늘어나서 이 최대 용적이 약 2.5리터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만한 위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 용적이 커져서 위 하수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음식을 여러분들의 각자 주먹만큼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주먹만큼 음식을 드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몇 숟가락 먹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약간 한 80% 정도 너무 과식하지 않는 상황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소화기관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줘서 잘게 부수고 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실제 영양을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영양을 흡수하는 장기는 소장이고 위는 분해시켜주는 그 작용을 하는 거고 위에서는 하는 작용은 알코올과 당분을 흡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면 위벽에서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위벽이 두꺼우신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실 수 있고 위벽이 작으신 분들은 얇으신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나는 좀 먹고 싶다라고 하면 위벽을 두껍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 위벽을 두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소화기계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위는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하는데 위는 상하 연동 운동을 합니다. 위아래로 16초에 한 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초에 한 번이니까 1분이면 약 4번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음식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고급 레스토랑에 가시면 음악도 이 위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아주 느린 음악을 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고깃썰로 갔는데 댄스곡을 틀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느린 음악에 맞춰서 위가 연동 운동을 해서 이 소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느린 음악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멀미를 하는 것은 위는 위아래 연동 운동을 해야 되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 메스꺼움 증상, 구토 증상, 오심 증상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나 뭐 차를 타고 가나 이러한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차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위가 좌우로 움직였을 때 멀미 증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위는 상하 연동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위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장인데 양방에서 말하는 비장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은 소화기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양방 쪽에서 말하는 비장은 이 면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장은 림프보다는 혈액을 많이 여과를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면역세포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양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명을 다한 적혈구를 데리고 가서 파괴를 시켜서 간으로 보내서 이 적혈구를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자, 혈액은 이제 비장동맥을 통해서 비장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깨끗해지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수명을 다한 적혈구를 파괴하고 잡아먹고 마지막으로 적혈구를 생산하는 곳이 이 비장입니다. 그리고 췌장, 이 췌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췌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슐린입니다. 자,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절을 시켜주는 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혈당 조절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췌장의 기능을 정상적인 패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특히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 인슐린으로서의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미네랄이 아연입니다. 그래서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을 데리고 끌고 세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애가 크롬입니다. 그래서 크롬이 필요하고 아연이 필요하고, 또 세포 안과 세포 밖의 칼슘의 농도가 세포 밖의 2, 세포 안의 1, 이 2대 1의 비율이 잘 맞춰지게 되면 이 세포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미네랄 성분들은 아연, 크롬, 칼슘,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이 12장 위 뒤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가 어떤 다른 검사상에 어떠한 초기 검사에서 문제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발생되지 않고 그 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당뇨병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고 정상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잘 하시려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방에서 말하는 이 비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은 이제 소화기계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후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장기라고 해서 후천지관이라고 하는 거고, 선천직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받아서 태어나온 이 기운을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보다 물론 신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어난 이후로 내가 어떠한 음식을 얼마만큼 잘 섭취를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장은 습을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종이 생기고 습이 많고 습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것은 비위의 문제로 인해서 습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맛으로는 약간 담백한 맛이 소화기계 비장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가 좀 안 좋거나 우리가 비위가 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약간 담백한 맛을 섭취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색깔로는 황색이 비장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가 좀 안 좋으면 얼굴이 이렇게 누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누렇게 떴냐라고 물어보면 못 먹어서 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굴 색깔이 또 피부 색깔이 많이 노란 것은 소화기계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비장은 기육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육은 기자는 살 기자, 고기 육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살덩어리, 근육을 주관하는 장기가 비위고, 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 사지 말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에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것은 이 소화기계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장의 상태는 입술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기에 입술 색깔은 앵두 같은 입술, 이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화기계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상태, 앵두 같은 입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활동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화기계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시면 소화기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소화기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떤 누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휘둘리지 말고 그냥 직진해서 가는 것이 소화기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 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게 있고 의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의 상태를 올릴 수 있는 거, 이 소화기계 기능을 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비주통혈, 주생혈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장은 혈액을 통솔한다는 뜻입니다. 혈액을 통솔한다는 것은 혈액이 원래 가야 될 그 통로를 통해서 가고 그 통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혈이 된다는 것은 뭐 코피가 난다든가 또 뭐 눈에서 출혈이 된다든가 우리 몸 어느 부위에서 출혈이 된다는 것은 비장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생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몸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이 알고 계셔서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 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장조혈설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소장에서 영양을 잘 흡수를 시켜서 혈액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은 골수에서도 만들어내지만 중요한 부위 이 장에서도 혈액을 만들어내는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지, 팔다리의 문제는 이 소화기계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비타민, 미네랄을 잘 섭취를 하시는 것도 이 근육과 팔다리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놓여지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입술로 나타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술 색깔이 앵두 같은 입술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 정상이고 약간 입술 색깔이 담백한 색깔을 띈다라고 하면 약간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 입술 색깔이 하얗거나 담백한 이런 색깔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색깔, 앵두 같은 입술 색깔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화기계에 나타나는 아주 많은 이 질병명이 있지만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냥 제가 이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떠한 질환이 있는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있는 분들이 이제 급성 위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위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의 독소가 음식물로 인한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됐을 때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 염증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 다음 상태가 궤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염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급성 위염도 있고 만성 위염도 있는데 만성 위염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상과다. 위상과다가 생기는 것은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음식물의 섭취의 어떤 잘못이죠. 뭐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담배를 많이 피신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위상과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는 것도 마찬가지 위상과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좀 오랫동안 씹어서 드시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식사를 하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정말 천천히 좀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먹는데 이 옆에 사람들하고 이 패턴을 맞추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빨리 먹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드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고 자,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좀 삼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염 이후에 위궤양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궤양 다음에 위종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궤양, 종양 이 순서는 이 위에 쌓여져 있는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급성 췌장염 이것도 마찬가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만성적인 부분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뭐 췌장의 염증, 또 궤양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서 췌장암이 되는 겁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의 암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이 통증 같은 경우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서 이 췌장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당뇨는 마찬가지인데 당뇨도 사실은 뭐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그냥 주기적으로 이게 당 체크를 하면서 혈당 체크를 하면서 조금만 올라도 이 당뇨약을 먹어야 되느니 안 먹어야 되느니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약간 올라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췌장 부위에 또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잘 배출시키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뇨약을 섭취를 해서 인슐린을 또 섭취를 해서 정상적인 수치로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전체 상태를 정상적인 패턴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뭐 식사의 문제 또 많이 비만인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죠. 그다음에 식도염입니다. 식도염에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많잖아요.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 이 아직 다 소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음식물이 역류해서 식도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라는 것은 식도에서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돼서 위까지 넘어가면 이 위에 있는 이 분문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식도와 위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이 분문에서 역류하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해서 열려져 버리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식도염이 나타나는 원인은 이제 뭐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또 나쁜 면역 상태에서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뒤에서 말씀드릴게 이런 유문의 협착증 또 위식도 역류증, 식도암 여기에 필요한 게 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수축작용, 마그네슘은 이완작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제 역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수축해서 잡아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고 또 소장으로 넘어주면 소장으로 넘어가는 음식물들은 영양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것들은 열려줘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완과 수축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염증, 역류성 식도염, 또 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섭취해주고 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위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구멍이 날까요? 정말로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술을 많이 드신 분한테 위천공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위천공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점막, 위 궤양이 생기서 헐어서 이게 구멍이 나게 되는데 이 물질들 위에 있는 물질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서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빵꾸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위 계실이 있고 또 위 아톤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력이 전화되고 쇠약한 상태를 위 아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림이 자주 나고 가슴이 따갑고 쓰리고 구역질이 나고 이러한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두통이라든가 현기증을 더불어서 이제 수반을 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그냥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무조건 머리의 상태가 아니라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두통이라든가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심장의 상태가 안 좋아서도 그럴 수 있는데 소화불량이 있어서 계속 소화제만 섭취를 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꼭 위만 보실 것이 아니라 심장의 상태가 안 좋아도 소화기계 또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위통, 폭은 폭식감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위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과식하고 폭식을 하게 되면 위하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금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몸의 병을 면제해준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우리 몸의 병을 면제해준다. 내 인생의 삶에서 앞으로 인생의 삶에 앞으로 병을 면제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에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역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가, 세포 간의 대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피부건염, 다발성경화증, 당뇨병 이런 것들은 세포들 간의 대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거고, 면역이 또 과하게 올라가서 알레르기, 천식, 비염 등이 나타나고, 면역이 떨어져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은 과면역, 저면역 이런 상황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요인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환경의 오염, 또 흡연, 방사선이나 전자파, 약물, 호르몬의 불균형, 또 염증들, 알레르기, 또 과민 반응, 음식의 스트레스,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이제 중요한 게 새로운 면역과 오래된 면역이 있습니다. 새로운 면역으로 작용하는 T세포, B세포, 여기는 이 T세포, B세포의 면역은 21살 이상이 되면 그 전보다 많이 퇴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살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면역보다는 밑에 있는 오래된 면역에서 더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오래된 면역에서 작용하는 이 장기가 간, 장, 자궁, 맹장, 편도, 이하선, 악하선입니다. 그래서 간의 상태를 좋게 만들고 장의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고 자궁과 맹장, 편도의 상태를 정상으로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면역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이 편도가 많이 붓는다고 편도를 잘라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큽니다. 잘라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편도가 이 붓거나 커지는 가장 큰 이유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편도가 커진다는 건 편도에서도 림프가 많이 분포가 돼서 독소 노폐물들을 독소를 배출하는 이런 장기거든요. 음식물로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독소 배출 장기인데 편도가 붓는다라는 것은 너 음식 이제 좀 그만 좀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신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절제를 하고 조금 이렇게 이 해독도 시키면서 몸 관리를 해서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잘 되면 편도가 부은 것도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떼낸다라는 것은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절대 일단은 떼내는 것은 정말 이거 떼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절대 떼내시면 안 됩니다. 자, 면역 체계를 건강한 면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음식의 섭취, 체중 조절, 스트레스 감소, 효과적인 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1번부터 8번까지 정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긍정적인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 면역력을 좋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양 보조제 섭취하는 것도 건강한 면역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에 약 70톤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우리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고 또 이 세포들 또 만들어지는 이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죽고 막 이러는데 이 새로운 세포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여러분들이 매일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창은 제2의 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2의 뇌이기 때문에 장의 상태 문제로 인해서 뇌에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잉으로 많이 섭취를 하는 것, 고지방, 고열량, 또 방부제, 설탕, 동물성 단백질, 화학 첨가물, 밀가루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또 섬유질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너무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년 동안에 먹는 식품 첨가물들, 표백제, 발색제, 착색료, 감미료, 보존료 전체 통틀어서 보니까 1년에 24kg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 양이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에 축적되지 않고 잘 배출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식품 첨가물들을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잘 배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면
앞으로 인생의 삶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왜 속이 거북해질까요? 자,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변까지는 약 24시간에서 7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위에 도달한 음식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머물러 있고, 이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빵과 밥은 2~3시간, 육류, 콩단백질은 4시간에서 5시간, 소고기, 튀김, 전골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북하다, 속이 좀 거북하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음식들,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서 독소 물질도 많이 생성이 되고 가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이러한 음식들을 좀 삼가를 하시는 것이 체내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 몸의 자가중독인데 우리 몸의 최고의 독소는 대변입니다. 그래서 이 변에 의해서 독소가 발생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장벽이 손상이 되고 자가중독증이 일어나고 이 중독증에 의해서 조직이나 세포가 파괴가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면역 기능에 혼란이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염증, 자가면역 질환, 궤양, 암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숙변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배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장은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를 시키고 감염에 대한 방어를 하고 중요한 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입니다.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항상성과 감정의 조절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약 100조의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불균형이 돼서 살이 찌고 살이 안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살을 잘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요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기생충인데 우리 몸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서 가장 긴 기생충이 12m짜리가 있습니다. 광절 12조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12m짜리예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9m인데 12m입니다. 3m짜리, 6m짜리 여러분들의 몸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생충을 죽이려고 계속 약을 먹는다고 하면 이 기생충은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기생충이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생충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먹거리들은 향이 아주 강한 먹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깻잎, 강황, 울금, 생강, 마늘, 양파 이러한 향이 아주 강한 것들을 섭취를 하는 것이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기생충이 여기 여러분들 위에 이런 얼마나 기생충이 있는가 영상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이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위 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들을 촬영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기어 다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기생충들이 여러분들의 위 점막에 이렇게 기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를 다 하실 시간이니까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기생충에 의해서 이 점막의 손상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얘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약을 섭취를 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살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장은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하고 영양을 흡수하는 장기입니다. 소장의 표면적은 테니스 코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60평 정도
흡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소장 안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영양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 안에 있는 육모에서 영양을 흡수를 시켜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보내주면 간에서 깨끗하게 해독을 해서 심장으로 보내주고 심장을 통해서 우리 전신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장에는 많은 균이 살고 있지만 소장에는 세균이 과잉 증식하면 안 되는 장기입니다. 소장에서의 이 균이 과잉 증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위산의 농도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H 2.0 이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소장 내에 세균이 과잉 증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장 내에 세균이 과잉 증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음식이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바이오 EFA가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로 잘 섭취를 했을 때 이 오메가3에 들어가 있는 이 EPA, DHA 여기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메가3 지방산이만 있는 그 어떠한 제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오메가6를 별도로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오메가6의 과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의 문제가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잘 맞춰져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 DHA 이것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오메가6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오메가6에 들어가 있는 보라지유는 PMS, 생리전 증후군이 있는 분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이제 많은 곳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유산균은 스트레스를 이제 떨어뜨려주는 역할도 하고, 자, 영장류한테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장류에 그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유산균과 비피더스를 이제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줬더니 독립적이고 모험심이 아주 강한 얘가 태어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임산부분들은 이 임신 기간 동안에 유산균, 비피더스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독립적이고 모험심이 아주 강한 애를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섭취를 하시고, 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향신료가 아주 강한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이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건강한 육모는 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이 독소 물질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이 육모가 이렇게 벌어져 있게 되면 독소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전신에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토피라든가 피부질환, 이러한 장누수 증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고, 그래서 이 장누수가 생기는 부분, 이 중간에 틈이 많이 있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장누수 증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이제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라고 하는 것은 올려준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생명을 올려준다라는 뜻입니다. 바이오틱스는 생명인데, 이 안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안티는 생명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는 항생제를 안티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염증이 있다라고 이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이 정상적인 세포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를 아주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조절에도 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 조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내 유익균이고,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 프리라고 하는 것은 before, 이제 전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잇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성장기 어린이들, 애들,
칼슘의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과 프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와 칼슘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칼슘의 흡수를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또 얘네들이 잘 저항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소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효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바이오틱스를 요즘에는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라이프의 디프로바이오틱스는 신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효소가 다 들어가 있는 신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프리바이오틱스 따로 구입해서 드시고 또 효소 따로 구입해서 드실 필요가 없는 제품이 이 디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은 언제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의견이 정말 많이 분분합니다. 식사 전에, 위산의 농도 때문에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분류는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 식사 전이나 식사 후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시간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식사 전이든 식사 후든 9시에 드셨다고 하면 꾸준히 9시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10시에 드셨다고 하면 꾸준히 10시 정도의 범위에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대장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바이오틱스가 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잘 섭취를 하셔야 이 소화기관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일일 섭취량 하루에 25g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프라임 파이버 식이섬유를 별도로 섭취해 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문제로 인해서 뇌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은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문제로 인해서 뇌, 정신적인 문제, 뇌에 관련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 자폐증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장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논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Fecal Transplantation through Colonoscopy라고 하는 이 논문인데 장 내시경을 통한 이 fecal이라고 하는 것이 대변입니다. 똥.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통한 똥 이식 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걸리신 분한테 정말 좋은 미생물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아주 좋은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변을 가지고 온심분리로 돌려서 그 좋은 미생물들을 이 대장암이 걸린 사람의 맹장에 넣어줬더니 대장암의 90%가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장 상태를 잘 관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똥을 판매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수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똥이 내가 오늘 똥 쌌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물 내리지 마시고 담아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시면 드시든가 아니면 남한테 좀 드리든가 한번 해보십시오. 난치성 질환이 증가할 수 있는 가장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은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잘 배출시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 잘 하시는 것이 세포 사멸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장수 유전자를 틀 수 있는 방법 칼로리 제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고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것이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 놓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노력을 해 보시려고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 우리 몸에 가장 착한 호르몬이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종양 증식이 억제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혈관이 회복이 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지방이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고 식사는 야채, 과일,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먹는 것이 식사의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과일은 항상 후식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식사 전에 먹는 걸로 꼭 먼저 바꿔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뷔페에 가시면 마지막에 과일 드시지 마시고 가장 먼저 야채, 과일 코너로 가셔서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은 제일 나중에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질병 없이 오래 사는 식단의 원칙 첫 번째, 페스카테리안 식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식물성 음식과 생선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생선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다음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아주 적지만 충분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자, 몸무게 1kg당 0.7에서 0.8g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단백질을 계속 섭취를 하면서 나는 단백질 많이 먹었는데 근육이 빠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육이 생성되도록 하시려면 자, 예를 들어서 60kg인 분들 하루에 48g 정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드실 때 30g을 섭취를 해야 근육이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48g을 예를 들어서 10g, 15g, 15g 이렇게 드신다고 하면 근육이 형성이 빨리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체중 60kg이신 분들 48g 정도 섭취를 하신다고 하면 한 끼에 30g 섭취하시고 나머지 18g은 나눠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것보다 일단은 한 번에 이 정도 섭취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쁜 지방과 당분은 최대한 피하고 좋은 지방과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번째,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잘 섭취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몸에 세균, 안 좋은 것들, 박테리아, 바이러스 증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고 자, 하루에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건 이제 요즘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식사 조금 제한을 해서 한 2끼 정도만 하시고 간단하게 간식을 한 끼 정도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루 중 식사 시간을 제한을 둔다라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0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만. 근데 이 분들이 오전에 8시 이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저녁 8시 전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외에는 식사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식사하는 이 시간에 제한을 두면 정말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서너 시간 전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시고 저녁 늦게 야식 드시는 거 가끔 하시고 평상시에는 삼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뇌에서 공복감을 만드는 곳과 만복감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가 얼마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공복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먼저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배가 불렀는데 단맛의 디저트를 또 먹게 되는 이유는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렉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계속 방출됩니다. 그러면 위가 이 운동을 하면서 신경세포에 작용해서 위에 지금 차있는 이 내용물을 밑으로 내려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서 또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맛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덜 먹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시고 한 입을 씹어서 삼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입 넣고 오랫동안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섭취를 꼭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비만은 미네랄 부족의 원인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몸에 있는 이 쓰레기 잘 배출을 하시는 것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배출기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용량을 초과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음식 섭취를 제한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건강의 핵심 중의 핵심 내부 청소, 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을 복원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화기계 여러 가지 문제들 병명이 정말 많지만 이러한 많은 것들 해결해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청소를 해서 독소를 빼내는 것 이것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염증이 됐든 궤양이 됐든 암이 됐든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해독을 시켜주고, 해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2단계에서는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시스테인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 물질을 생성시켜 주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좋은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도 해독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습관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습관이 안 바꿔지냐면, 자, 습관은 한번 형성되면 고쳐지기가 쉽지 않은데, 뇌에서는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자동 정정 기능, 이 뇌에서 뇌파가 작동해서 약간의 불쾌감이라든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습관이 안 바꿔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거지도 변화가 되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보다 배를 채우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 중요한 것은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이거 1%라도 한번 해보려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껏 드시고, 하지만 정도껏 드시고, 항상 이야기는 하죠. 말은 쉽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건강한 상황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되는 과정이고 또 치유가 되는 과정인데,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밑에 보시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 치유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 약간의 불쾌함 증상, 통증, 가려움증, 부종, 발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불쾌감의 증상, 통증, 가려움증은, 부종과 발열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면, 아, 내 몸에서 독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더 즐기시고 빨리 배출되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고, 부종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이 독소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열이 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가려움증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유형, 잘 사는 사람, 기버, 주는 사람, 매처. 매처는 받은 만큼 주는 사람입니다. 테이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누가 성공할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기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버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테이커가 성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성공자는 기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는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은, 여러분들의 몸은 항상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절대 남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던 거 해보신다라고 하면 우리 몸은 회복, 재활, 부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꿔보시고 어떤 하나의 아주 간단한 거, 정말 쉬운 것 하나 잡고 꾸준히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잘 사는 삶,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환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많은 거 느끼시고 배우셨죠? 지금 저희가 우리 폴라이프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바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해독하고 필요한 영양소 채워주고 면역을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걸로 쉽게 얘기하자면 EGDX 잡수시면서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 없는 거를 내보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19년 전에 미국에서 병원을 할 때 모든 오는 그 환자분들한테 간하고 장을 먼저 해독을 시켜 드렸습니다.
당연히 지금 소화기 계통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뭐 여러 가지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간 해독이 우리 슈퍼 디톡스가 있죠. 슈퍼디. 장 해독은 파이버. 미국은 또 미국대로 있고 한국에 또 파이버가 따로 또 한국에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해독시켜주고 또 필요한 영양소들 있죠. 비타민, 미네랄 너무 필요하죠. 지금 미국 의학협회에서도 건강하려면 비타민, 미네랄 섭취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우린 면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트랜스팩터로 면역을 조절시켜준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같이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병 걸리기 전에 예방의학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자연의학 개념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근본을 고치는데 신경을 쓸 것입니다. 오늘 진짜 수고하신 우리 김동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진짜 뭐 거의 뭐 277명까지 들어오셨네요,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헝그리합니다. 이거 한 1000명, 500명 이상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 모르고 계시거든요. 맨날 들어오시는 분만 들어오시는 것도 이기심인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좋은 제품, 좋은 재정의 기회를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월요일 날 미국에서 우리 스폰서이신 또 바베그너 독일 골드 분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고 또 좋은 인문학에 대한 얘기 많이 하세요. 이분은 사랑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팀워크로 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리더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들어오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들어와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따로 사는 건 아니다. 오늘도 최고였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잘 지내시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영 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